결혼식 날, 나는 400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6번이나 무릎을 꿇고 차를 올렸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찻잔을 엎어버린 뒤 예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 펄펄 끓는 차를 끼얹고 시댁 식구들의 기선 제압이라는 악습에 맞서 400명의 하객 앞에서 파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식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28살의 공인회계사인 저에게도 그날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독립에 있어서 늘 자부심을 품고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점잖은 외모에 다정하고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저는 제 평생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서울 청담동 최고급 호텔 웨딩홀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댁 식구들이 새며느리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지독한 연극을 꾸몄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예식장에는 400명의 하객이 꽉 들어찼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반짝이는 빛이 쏟아져 내렸고 잔잔한 교향곡이 백합 향기와 어우러져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패백과 다과를 올리는 순서를 준비하자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습니다. 지방에서 평생 교직에 몸담다 은퇴하신 선량한 우리 부모님은 귀빈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단상 위에는 저와 신랑 민수, 시어머니 박 여사, 그리고 시누이 수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대본에 따라 저는 시어머니께 효도를 다짐하며 차를 올려야 했습니다. 직원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쟁반에 백자 찻잔을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찻잔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잔에 담긴 것은 일반적인 따뜻한 차가 아니라 펄펄 끓는 물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얇은 자기를 뚫고 제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져 손끝이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붉은 벨벳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여유롭게 호박씨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상 위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가풍이 엄격하니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차를 올리며 윗사람을 공경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상 바닥은 나무 판자에 얇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는 딱딱한 철제 프레임이었습니다. 무겁고 화려한 비즈 장식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무릎을 꿇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체면과 저를 지켜보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생각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손에는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십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태연하게 호박씨를 입에 넣고 탁 소리가 나게 깨물며 제 존재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뜨거운 백자 찻잔의 열기가 10손가락 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며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번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차 드십시오. 제 차를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 수진이 픽 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비아냥거렸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 새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7대에 걸친 덕인 줄 아세요. 예절을 배울 겸 오래오래 꿇어앉아 있어요. 우리 집은 새언니네 시골이랑 달라요. 엄마가 안 드시면 똑바로 잘 들고나 있어요.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청렴한 교육자셨지만 늘 저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빌붙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뛰어난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제 인격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붉게 달아올랐고 쓰라린 고통이 손가락에서 팔까지 번져갔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렀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와 육체적 고통을 참으려다 보니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구원과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선택한 이 남자가 저를 보호해 주거나 찻잔을 대신 들어주거나 어머니를 말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어깨를 꽉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짜증나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냥 참아. 엄마가 기선 제압하고 규칙 세우려고 시험하는 거잖아. 똑바로 잘 들고 있어. 하객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 주지 말고 끝나면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민수의 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순간 제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사랑과 존경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가족은 나를 환영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덫이었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엎드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하인처럼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음모였습니다. 박 여사의 침묵, 수진의 무례함, 그리고 민수의 비겁하고 가부장적인 태도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겪게 될 어두운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손은 불에 타는 듯 아팠지만 심장은 끔찍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번뜩이는 이성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아래 앉아 계신 부모님이 당신들의 딸이 짓밟히는 모습을 단 1초라도 더 보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을 바로 여기서 제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려오는 두 다리에 온 힘을 모아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저의 돌발 행동에 민수의 손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박 여사와 수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팔을 강하게 휘둘러 펄펄 끓는 차를 박 여사의 발밑에 확 엎어버렸습니다. 백자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튀며 그녀의 최고급 실크 한복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을 짓밟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박 여사는 기겁하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펄쩍 뛰었습니다. 400명의 하객으로 가득 찼던 홀 전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게 흐르던 교향곡도 음향 감독이 당황하여 다급히 꺼버렸습니다. 나무 바닥 위로 깨진 도자기 파편이 굴러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 계시던 제 부모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황급히 일어서셨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핏대가 선 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굳어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전체 하객을 향해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하객 여러분께 정중히 알립니다.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저 이하진은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며 전통 예절을 빌미로 유해한 가부장적 허영심을 채우려는 집안에는 시집갈 수 없습니다. 뜻밖의 소란을 일으켜 부모님과 친지,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연애는 마음 편히 즐기시길 바라며 저희 신부 측 하객식 때는 제가 모두 직접 결제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내에는 엄청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뛰쳐나와 제 얼굴에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물을 끼얹어? 우리 집안이 너 하나 데려오려고 돈과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데 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가 다가와 제 손목을 강하게 틀어쥐고 극도의 분노로 번뜩이는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 집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환장했어?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오늘 이 예식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시댁 쪽 친척들이 객석에서 올라와 무대에서 정문으로 가는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민수의 큰아버지라는 남자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집 딸이기에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시댁 명예를 훼손하는 거냐? 시어머니를 놀라게 했으니 명예훼손과 식대 피해를 보상해라. 약값과 위자료로 1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집에 못 간다. 저를 애워싸고 시끄럽게 구는 무리를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머릿수로 연약한 여자를 위협하려 했지만 제 직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숫자와 영수증을 다루며 사는 회계사는 절대 빈손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한 친구가 맡아주었던 하얀색 미니백에서 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계좌 이체 내역과 은행 영수증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돈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어디 한번 확실하게 계산해 봅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시댁에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사줬다며 동네방네 떠벌리던 그 강남 아파트. 사실 시댁은 텅 빈 뼈대만 있는 아파트 계약금만 냈습니다. 벽돌 한 장부터 바닥재, 침대, 옷장까지 제가 제 돈 5억 원을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송금해서 꾸민 겁니다. 웨딩드레스도 제가 빌렸고 웨딩 사진도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1천만 원을 물어내라고요? 그럼 제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은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제가 이 휴대폰을 예식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해서 모든 이체 내역을 하객분들께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까요? 제 말은 시댁 하객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손가락질하던 팔들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야유 소리는 잦아들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은 절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뒤에 서 있던 박 여사는 5억 원이라는 액수를 듣자 얼굴이 붉은색에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하여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저는 휴대폰으로 긴급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관할 파출소죠? 여기 청담동 웨딩홀입니다.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 이동의 자유를 위협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시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댁 친척 무리는 홍해 갈라지듯 흩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도 법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끝없는 지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던 어머니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부모님과 친척들을 모시고 먼저 차를 타고 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 자락을 당당히 걷어올리고 턱을 높이 든 채 멍하고 비참한 표정으로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웨딩홀 정문을 걸어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복잡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웨딩홀을 빠져나온 저는 길가에 있는 대여점에 그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반납하고 편안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파혼한 신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눈물이나 무너짐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제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논리와 계산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와 민수의 신혼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듯 집 매매 계약서 상명인은 민수였지만 설계부터 인테리어, 최고급 가전제품, 이탈리아산 수입 가죽 소파까지 집안의 모든 숨결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피와 땀을 이토록 쉽게 가로채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문으로 다가선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쓰레기를 담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봉지 안에는 제 정장, 화장품, 개인 서류들이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을 쓰레기처럼 포장해서 밖으로 내다버린 것입니다. 저는 튼튼한 원목문 앞으로 다가가 스마트 도어록에 검지를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익숙한 비프음을 기다렸지만 화면에는 붉은색 오류 불빛이 깜빡이며 지문 불일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떴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재빠르게 열쇠공을 불러 도어록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가 돌아올 길을 막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로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 너머로 거만하고 위압적인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널브러진 짐 봤지? 그거 봤으면 내 처지가 어떤지 똑바로 깨달아. 넌 우리 집안 망신을 줬고 우리 엄마 혈압까지 오르게 했어. 내가 너 아직 고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라. 조용히 넘어가고 짐 찾고 싶으면 얌전히 내 월급 통장 우리 엄마한테 넘겨. 물건이랑 통장 비밀번호 다 넘기고 오늘 오후에 과일 바구니 사들고 와서 엄마랑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우리 집에 3년 동안 무급 식모로 들어와 훼손된 명예를 보상해. 그러면 내가 이 문턱을 넘게 해줄지 생각 좀 해보지. 싫으면 그냥 복도에 서서 질질 짜든가. 민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겨웠습니다. 벼락부자 흉내를 내는 그 가족의 탐욕과 뻔뻔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런 싸구려 협박에 쉽게 조종당하는 나약한 여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짧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우는지 두고 봐.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스마트폰으로 전문 열쇠공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 후 각종 장비를 챙긴 열쇠공이 도착했습니다. 고급형 스마트 도어록을 본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건 고급 기종이라 뜯으면 아예 다 망가져서 수리도 안 됩니다. 문틀 가장자리도 톱으로 잘라내야 하는데 진짜 뚫으실 건가요? 나중에 집주인이 물어내라고 하면 곤란해지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열쇠공에게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 아파트 주소와 제 이름이 명시된 지난달 관리비 및 수도 요금 청구서를 대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에 이하진 명의로 체결된 5억 원짜리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사본까지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긴 제 집이고 도어록이 고장 난 겁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파손 비용은 부르시는 값의 3배를 드릴 테니 당장 잘라버려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서류가 확실하고 수고비도 넉넉히 준다는 말에 열쇠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형 전동 톱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란한 모터 소리가 고요한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톱날이 도어록의 금속 부분을 파고들었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벽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탕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고급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이 무력화되며 두꺼운 원목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활짝 밀어젖혔습니다. 집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직접 고른 이탈리아 수입 소파에 민수와 그의 엄마, 동생 셋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새로 산 냉장고에서 꺼낸 비싼 수입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톱질 소리가 워낙 컸던 탓에 세 사람은 화들짝 놀라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메론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수지는 입을 떡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놀람에서 새파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막 떨어져 내린 나뭇가루를 밟으며 당당하게 현관턱을 넘었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이 경악에 찬 세 사람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스툴을 끌어당겨 거실 한가운데에 여유롭게 주저앉아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 집의 절반은 제 피와 땀입니다. 벽돌 한 장, 의자 하나도 전부 제가 벌어서 산 겁니다. 당신들은 저를 내쫓을 자격도 없고 평생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유치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규칙은 제가 세웁니다.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나타난 저의 돌발 등장에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세 사람의 분위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여사는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메론을 주우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잔뜩 움츠러든 채 제가 무슨 과격한 행동이라도 할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 굳어있던 민수는 이를 꽉 악물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위엄을 되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억지로 호통을 쳤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오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내 짐은 안방에서 싹 다 치웠어. 이 집은 널 환영하지 않아. 그렇게 철면피같이 이 집에 들러붙고 싶으면 저기 창고방에나 들어가서 자. 내 방에는 얼씬도 할 생각 마. 저는 민수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돈을 들여 완성한 이 집에서 헛된 권력에 매달리며 센 척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분히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민수가 가리킨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원래 이 방은 제가 서재 겸 업무 공간으로 쓰려고 꾸며둔 곳이었습니다. 넓은 오크나무 책상, 천장까지 닿는 책장, 그리고 접이식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의 데스크톱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생과 과일을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꼭 닫고 안에서 안전고리를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수군거림과 완전히 단절된 고요함이 방안을 감돌았습니다. 회전 의자에 앉은 저는 대기 모드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매우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기와 계정 비밀번호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바로 그가 끔찍이도 아끼는 여동생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익숙한 숫자들을 쳐넣었습니다. 화면은 즉시 잠금이 풀렸습니다. 회계사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 가족의 비정상적인 뻔뻔함과 터무니없는 자신감 뒤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강력한 금전적 이득을 손에 쥐지 않고서야 이렇게 순식간에 안면을 몰수몰수하고 대놓고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삭제된 수많은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계사들이 기본적으로 다루는 IT 지식을 활용해 저는 재빨리 모든 파일을 원래 드라이브로 복구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첫 번째 파일부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스캔된 대출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무려
10억 원을 빌리는 대출 서류였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공동 명의자 서명란이었습니다. 이하진이라는 제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제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은행을 속이고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감히 제 서명을 위조한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계좌이체 내역서였습니다. 대출받은 10억 원은 입금되자마자 즉시 주세병무역이라는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 대표는 다름 아닌 신우이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파트너사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보았던 페이퍼 컴퍼니의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도 없고 실제 사업 내역도 없는 오직 불법 자금을 합법화하고 돈 세탁을 하기 위해 세워진 유령 회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결혼식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로 바쁜 틈을 타 몰래 집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전부 털어내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엄청난 빚을 떠안기려 했습니다. 그들의 악독함과 계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업무용 보안 USB를 컴퓨터에 꽂아 대출 계약서, 담보 서류, 송금 내역 전체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한 뒤 USB를 가방의 비밀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현재 유명 로펌의 날카로운 변호사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식장에서 파혼 소동이 있은 후 제 가족들을 지방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발견한 사실들을 침착하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민수의 끔찍한 대담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내일 아침 당장 법적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조차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결연한 불꽃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수네 세 식구가 여전히 호화로운 안방에서 단잠에 빠져있던 이른 새벽,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훈의 로펌으로 직행했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해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법조인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급히 저를 자리에 앉히고 제가 건넨 USB를 확인했습니다. 지훈의 모니터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치켜 올리고 대출 계약서에 있는 위조 서명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훈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필적은 꽤 정교하게 위조됐지만 자세히 보면 획을 잇는 필압이 내 진짜 서명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면 결과는 금방 나올 거야. 민수의 행동은 사기 및 횡령죄에 해당해. 그리고 수진이가 유령 회사를 이용해 이 자금을 빼돌린 건 돈 세탁과 조세포탈 행위야. 이 죄명은 절대 가볍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지훈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야. 10억 원이라는 돈을 쟤네가 빼돌리지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나 다른 가상 계좌로 송금해버리면 난 모든 걸 잃게 돼. 지훈은 문서 양식을 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법에는 아주 예리한 방어 수단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쓸 거야. 이 명백한 서명 위조와 불법 자금 흐름 증거만 있으면 법원은 즉시 민수의 모든 은행 계좌와 수진이의 법인 카드 및 계좌를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우리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같이 지내며 알게 된 민수의 은행 계좌 정보와
수진 명의로 된 유령 회사의 계좌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다듬고 출력하여 간인까지 꼼꼼히 마쳤습니다. 오전 9시쯤 지우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관할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중요한 회계 감사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법의 그물이 서서히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그들을 덮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오후가 시작될 무렵 지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천금같이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승인 떨어짐, 관련 은행 전체의 긴급 동결 명령, 송달 완료. 오후 프레젠테이션 잘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물이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비열한 수단으로 가로챈 모든 돈과 재산은 이제 은행 시스템 안에 갇혀 한 푼도 쓸 수 없는 무의미한 숫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씁쓸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훈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는 감사 보고서가 들어있는 제 개인 노트북을 챙기러 잠깐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감사팀장으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모든 재무 분석 데이터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부채질을 하며 구성진 판소리 가락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현관 근처 벽에 기대선 채 물이 가득 담긴 컵을 들고 저를 곁눈질하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어 노트북이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배터리를 확인하려 노트북을 책상에 올려놓는 순간 등 뒤에서 성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세요?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서 잘릴까봐 무섭지도 않나 봐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파혼당한 여자는 길거리에 나가면 다들 손가락질한대요. 차라리 집에서 얌전히 쉬되 식구들 시중이나 드는 게 나을 텐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지는 비틀거리며 카펫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물컵이 앞으로 날아가며 컵 안에 물이 켜져 있던 제 노트북 키보드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은 키보드 틈새로 스며들어 순식간에 아래 메인보드까지 적셨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픽 하고 꺼졌습니다. 작은 불꽃이 튀며 냉각팬 구멍에서 매캐한 탄내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옷을 털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놈의 카펫이 걸리적거려서 미끄러졌네. 노트북 망가진 건 아니죠? 회사 중요 자료 다 날아간 건 아니겠죠? 그거 다 없어지면 오늘 보고는 어떡한담? 거실에 있던 박 여사가 뒷짐을 진 채 방으로 들어오더니 딸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진이가 실수로 그런 건데 너무 유난 떨지 마라.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업보를 받는 거지. 뭐 회사에서 잘리면 이 집에서 빌부터 사는 수밖에 더 있겠어? 매일 나한테 무릎 꿇고 밥 달라고 빌게 만들어주마. 화장실에서 나오던 민수 역시 이 광경을 보고 득의양양한 썩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거봐, 우리 가족한테 덤비면 좋은 꼴 못 본다니까. 회사 잘리면 은행 빚은 무슨 수로 갚을래? 오늘 오후엔 얌전히 집에 남아서 우리 식구 저녁이나 융숭하게 차려놔. 그럼 널 다시 내 마누라로 받아줄지 생각해 볼 테니까. 저는 침묵한 채 통쾌해하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작 물 한 컵으로 제 커리어와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자료 하나 백업할 줄 모르는 멍청이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미소에 박 여사의 주름진 이마가 실룩거렸습니다. 저는 타버린 노트북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물 뿌리는 솜씨는 일품인데 한 가지 잊은 게 있네. 난 전문 공인회계사야. 요즘 같은 IT 시대의 그깟 자료는 철저한 보안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 전부 동기화되어 있단다. 이 기계가 고장 나도 회사 가서 남는 노트북 빌려 로그인만 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료가 다 튀어나오거든. 덕분에 더 좋은 최고급 노트북으로 바꿀 핑곗거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네.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박 여사, 민수, 수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굳어버렸고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당혹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턱을 치켜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게 펼쳐질 눈부신 성공과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합당한 징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오피스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의 소나기는 자취를 감추고 맑은 오후의 햇살이 복도의 통유리를 뚫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 IT 부서에 들러 담당 직원에게 기기 고장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쓸 고사양 임시 노트북을 금방 내어주었습니다. 새 노트북을 들고 대회의실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파트너사 임원진과 우리 회사 대표이사, CEO 등 경영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중앙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사내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인증을 마치자 제가 밤새워 정교하게 다듬었던 모든 재무 분석 자료와 차트가 숫자 하나하나 선명하게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장 자신감 있고 논리적인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금 흐름도와 대차대조표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프로젝트에 숨겨진 재무적 리스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파트너사 임원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대표이사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끔찍한 시련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 회계사로서의 단단한 역량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도 저의 집중력과 지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밝은 조명 아래 빛나는 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치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수진이 서울 최고급 백화점에서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 제 노트북에 물을 쏟아버린 후 수지는 제가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인생이 망했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상상 속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엄청나게 비싼 제품만 취급하는 글로벌 명품 부티크였습니다. 수지는 진열된 옷 사이를 거들먹거리며 거닐다 이윽고 정교한 수제 자수가 놓인 100만 원짜리 버건디 실크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유령 회사의 대표인 그녀에게 이 정도 돈은 껌값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블라우스를 계산대로 가져가 직원에게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짜 명품 지갑에서 자랑스럽게 VVIP 기업용 법인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세병 무역의 계좌와 직접 연결된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만한 태도로 유리 카운터 위에 카드를 툭 던졌습니다. 단정한 미소를 띤 직원이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삐 하는 긴 오류음과 함께 단말기 화면에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직원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가 단호하게 승인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시스템상 해당 카드가 정지되었거나 계좌가 동결 상태라고 나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를 쾅 내리치며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카드는 VVIP 법인카드고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신네 싸구려 기계가 고장난 게 분명하니까 당장 다시 긁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며 다른 결제 단말기로 시도해 보았지만 결제는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수진이 피우는 소란의 매장 안에 우아한 고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경멸과 조롱 섞인 시선을 느낀 수진은 결국 씩씩거리며 카드를 빼앗아 들고 몹시 당황스럽고 창피한 몰골로 매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수진은 백화점 복도를 걸어가며 분통을 터뜨리며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기계적이고 전문적인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네, 고객님. 고객님의 법인 계좌는 현재 법원의 긴급 가처분 명령에 따라 잔액 전체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동결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수진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때 마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극도로 패닉에 빠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은행에서 내 개인 통장 싹 다 막아버렸다고 연락 왔어. 알아보니까 10억 원 담보대출 건으로 소송이 걸려서 법원이 계좌 동결 명령을 내렸대. 내 회사 계좌에서 돈 뺄 수 있어? 당장 다른 계좌로 돈 좀 옮겨서 나 좀 살려줘.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방금 결제 거절당했어. 법인 카드랑 계좌도 다 꽁꽁 묶여서 단돈 10원 한 장 못 빼. 100% 이하진 그년 짓이야. 아침 일찍 가방 들고 나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를 고소한 거라고. 두 남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 재산을 강탈하려 그들이 짰던 완벽한 계획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철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중에 현금도 없고 머리 위에는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이 매달린 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비열한 행동의 끔찍한 대가를 서서히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자리에서 서류 정리를 막 끝냈을 때 사내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층 로비의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당장 내려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이 전 재산이 동결된 것을 안민순의 식구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조용하며 전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던 대기업 로비는 지금 시장 바닥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으세기는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에 박 여사가 드러누워 양손으로 왼쪽 가슴을 부여잡은 채 쉴 새 없이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구겨 가장 처참한 몰골을 연출하려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 서서 컬러로 인쇄된 A사 용지 뭉치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이나 방문객들에게 그 종이를 미친 듯이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눈에 띄는 붉은색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진 공인회계사, 시어머니 학대하는 불효막심한 사기꾼. 집안 재산 다 빼앗으려 계략을 꾸미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커다랗게 원을 그리고 모여서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수지는 회사 측이 범죄자를 비호한다며 막무가내로 악을 썼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저를 발견한 수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삿대질하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 같은 여자 얼굴 좀 보세요. 우리 오빠 돈 다 뜯어내더니 이제는 우리 집안 통장까지 싹 다 묶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심장병이 도져서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시어머니 괴롭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여자를 버젓이 직원으로 쓰다니 말이 됩니까? 딸의 말에 호응하듯 박 여사는 연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헐떡이며 옷깃을 쥐어뜯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해. 내 노후 자금 다 빼앗아 갔어. 저는 그들에게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녀의 어설픈 연극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당황하거나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 있던 보안 팀장에게 고개를 돌려 아주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 팀장님, 저기 어르신 상태가 매우 위급해 보이네요. 심장마비 환자는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당장 구급차를 부르세요. 그리고 콜센터에 심장 제세동기가 갖춰진 특수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환자를 철저히 검사할 수 있게 동네 작은 의원 말고 무조건 종합대학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라고 신신당부해 주세요. 오늘 발생하는 모든 응급실 비용은 제가 직접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박 여사는 앓는 소리를 내다가 순간 멈칫하며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전도 검사라도 받는 날엔 자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단번에 들통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수진을 쏘아보며 면도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내 직장에서 나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돌린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인신공격이야. 팀장님, 보안 요원들 시켜서 이 전단지 전부 증거물로 수거해 주세요. 그리고 IT 부서에 연락해서 이 두 사람이 로비에 들어온 순간부터 녹화된 CCTV 영상을 즉각 백업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정식으로 조서 꾸미겠습니다. 과연 누가 10억 원짜리 대출서금을 횡령한 진짜 사기꾼인지, 그리고 누가 남의 회사에서 업무 방해를 하며 행패를 부리는 범법자인지 경찰서에서 확실히 가려보자고. 제 말은 10억 원이라는 이 모녀의 핵심적인 약점을 정통으로 찌르는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단어에 수지는 기겁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온다면 제 발로 감옥에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의 여론도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법을 들먹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대처하는 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겁을 먹은 수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팽개치고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자. 저런 독한 년이랑은 말도 섞지 마. 나중에 법대로 하라 그래. 박 여사 역시 그 틈을 타번쩍 눈을 뜨고 바닥에서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쌘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며 수진과 함께 인파를 뚫고 유리문을 향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멀어지는 두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치한 생떼쓰기로 저를 압박할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억지와 불의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회사 로비에서의 생떼소동은 금방 진압되었지만 박 여사 모녀가 일으킨 소란은 분명 부정적인 여파를 남겼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원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민한 곳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을 내던 여성 회계사가 10억대의 돈 문제와 복잡한 시댁 갈등에 휘말렸다는 소문은 각 부서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귓전으로 들려오는 쑥덕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남은 감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소동이 저를 시기하던 치졸한 동료의 손에 들어가 완벽한 무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은 재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회계감사 부서 소속인 그는 업무 능력은 그저 그랬지만 윗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내 정치를 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재현은 차기 감사팀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후보였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에서 제가 눈부신 성과를 내자 그는 엄청난 열등감과 질투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임원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사원증을 챙겨 대표이사, CEO실로 당장 올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화려한 대표이사실로 들어선 저는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재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숨기지 못한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널찍한 책상 뒤에 앉은 대표이사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제게 반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하진 씨, 오늘 아침 로비 소동은 참을 수 있다 쳐도 방금 이 씨의 직업윤리와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매우 심각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표이사는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첫 장을 열어보니 지방의 한 정신병원 붉은 직인이 찍힌 제 이름의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내용에는 환자 이하진은 혼합형 심리장애의 징후를 보이며 업무와 가정의 압박으로 인해 잦은 행동 통제 상실을 겪고 있음이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내용은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내 클라우드 시스템의 다운로드 및 접속 로그 기록을 인쇄한 뭉치였습니다. 이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제 IP 주소에서 고객사의 핵심 기밀 재무 데이터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하여 정체불명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재현이 눈썹을 찌푸리며 가증스럽게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하진 선배님, 요즘 시댁 문제로 충격 많이 받으셔서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건 아는데 그렇다고 통제력을 잃고 돈에 눈이 멀어 고객사 재무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고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파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엄청난 짓이라고요. 제가 정기 보안 점검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부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짜맞춰졌습니다. 가짜 정신병원 진단서와 교묘하게 조작된 네트워크 로그 기록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은 민수와 몰래 결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제 개인 정보를 넘겨 가짜 정신과 진단서를 만들어 제 명예를 훼손했고 재현은 회사 내 IT 권한을 악용해 제가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어 승진 경쟁에서 저를 쳐내려 한 것입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대표이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저를 모함하기 위한 비열하고 끔찍한 조작극입니다. 이 진단서는 100% 가짜입니다. 당장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에 가서 제 정신이 얼마나 온전한지 의학 감정을 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네트워크 로그 기록 말씀이신데 제 원래 노트북은 어제 아침 누군가 물을 쏟아 망가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오후
IT 부서에서 임시 노트북을 빌려 썼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 제 본래 IP가 무방비 상태일 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IP 주소를 도용해 이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는 깍지 낀 손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하진 씨, 이 씨의 능력과 회사에 대한 공헌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명백한 문서와 시스템 기록이 존재하고 게다가 당신의 개인 가정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된 상황에서 저도 모른 척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의 최우선 원칙은 완벽한 데이터 보안 유지입니다. 대표이사는 말을 잠시 끊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업무를 인계하십시오. 이 씨의 사원증과 시스템 접속 권한은 임시 정지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며 개인적인 문제부터 원만하게 해결하고 오세요. 저는 제 사진과 수석 공인회계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밝힌 사원증을 말없이 목에서 빼어 유리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더 이상 언성을 높여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적들이 만든 너무나도 완벽한 조작 증거 앞에서 그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이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재현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를 향해 살얼음 같은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재현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직장과 명예를 모두 빼앗았다고 착각하겠지만 한번 상처 입은 호랑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는지 적에게 도망칠 길 따위는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웅장한 유리문을 나선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의 공기에는 옅은 매연이 섞여 있었지만 오히려 제 머릿속을 기이할 정도로 맑게 해주었습니다. 적들은 사원증을 빼앗고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면 제가 패배자처럼 길거리에서 펑펑 울며 무너질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맨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커리어를 쌓아 올린 저 같은 여성에게 직장 내의 이런 치졸한 모략은 그저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지윤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지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제본된 새빨간 서류철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와 지윤은 민수가 회사 내의 비열한 인간들과 결탁해 벼랑 끝에 쥐처럼 발악할 상황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사가 걸린 붉은 서류철 3개를 보는 순간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미소로 감사를 전하고 서류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시를 잡아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앞에는 민수와 박 여사, 수진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해산물과 로스트 치킨이 가득했고 제가 특별한 날 마시려고 지난달에 사두었던 최고급 와인까지 따져 있었습니다. 계좌가 전부 묶여버렸는데도 그들은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 이 알량한 승리를 축하하는 만찬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세 사람은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뜩였습니다. 닭고기를 뜯던 박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턱을 치켜들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향해 건들건들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술 냄새를 풍기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잘나가는 수석 회계사님 오셨네. 아, 참,
이제는 정직당한 데이터 도둑년이라고 불러야 하나? 대표한테 목덜미 잡혀서 회사에서 쫓겨난 기분이 어때? 이제 좀 쓴맛이 느껴져? 저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고 평온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무심한 태도에 민수는 화가 난 듯 텔레비전 선반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가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유리 테이블에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쾅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파일 겉면에 굵게 인쇄된 글씨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합의 이혼 신청서 및 재산 분할 합의서, 결혼식은 취소되었지만 아파트 매매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저와 민수는 이미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종이 쪼가리를 이용해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작정이었습니다. 민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깍지를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완벽한 승리자의 포즈였습니다. 똑똑히 읽어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베푸는 잡이니까. 넌 우리 가족 망신을 줬고 우리 엄마 병나게 했지만 그래도 살 길은 열어줄게. 여기 서명만 해. 그럼 빈손으로 곱게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줄게. 명의가 내 이름이니까 이 아파트는 당연히 내 거고 집안 가구랑 가전제품은 훼손된 우리 집안 명의 위자료로 퉁치자고. 옆에서 밥을 먹던 박 여사도 찢어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아들 집이지. 직장도 잘린 사기꾼 주제에 감히 이 집 재산에 손을 대려고? 빨리 도장 찍고 당장 짐 싸서 꺼져. 수지는 킥킥거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은행에 걸려있는 담보대출 10억 원 말이야. 혼인 기간 중에 생긴 공동채무니까 새언니도 절반 갚아야 하는 거 알지? 서명하고 나서 우리 오빠 빚 갚게 5억 원 현찰로 딱 준비해놔. 돈 없으면 나가서 몸을 팔든 식모살이를 하든 알아서 갚고 우리 집은 10원 한 장 대신 못 갚아주니까. 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 명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잃고 완전히 붕괴되어 저항할 힘조차 없을 것이며 이 끔찍한 서류에 얌전히 서명하고 도망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피땀이 서린 인테리어 비용을 가로채고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돈 세탁을 하려고 몰래 일으킨 10억 원의 빚까지 저에게 절반이나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세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를 이미 아득히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민수 맞은편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아주 우아하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조건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민수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조항들은 저를 사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할 만큼 악랄했습니다. 민수는 탁자를 톡톡 치며 볼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서명해. 억지 부리지 말고. 너 이제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잖아. 우리 집안 절대 못 이겨. 사인하고 짐 챙겨서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저는 탁자 위에서 구르고 있는 플라스틱 볼펜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빙산 같은 차가움만이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심리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 쓰레기 같은 가족의 낡은 연극에 진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천장에서 돌아가는 실링팬 소리만이 윙윙 울렸습니다. 민수, 박 여사, 수진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제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볼펜을 쥐고 패배자로서 굴복의 서명을 남기길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플라스틱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온 힘을 실어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볼펜을 꺾어버렸습니다. 우지끈하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볼펜은 두 동강이 났고 부서진 플라스틱 파편이 카펫 위로 튀었습니다. 부러진 펜심에서
검은 잉크가 흘러나와 새하얀 이혼 서류 위를 길게 칠하며 얼룩졌습니다. 저의 예상치 못한 과격한 행동에 민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박 여사와 수진 역시 멍해졌고 그들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탁자를 쾅 치며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미친 짓이야. 볼펜 부러뜨린다고 내가 새 볼펜 안 줄 것 같아. 당장 서명 못해. 저는 손을 털며 남은 볼펜 껍데기를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제 표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옆에 둔 가방 지퍼를 열고 첫 번째 새빨간 서류철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내민 어처구니 없는 이혼 서류 위로 그것을 쾅하고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맞은편 3명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검지 손가락으로 그 붉은 서류철을 박 여사 쪽으로 스윽 밀었습니다. 민수의 고함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서늘한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서류는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세요. 안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박 여사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티슈로 손을 닦고 조심스레 서류철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부터 선명하게 컬러로 인쇄된 사진들이 그녀의 시야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지방병원 맞은편 카페의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 여사는 흰 가운을 입은 강의사라는 남자와 마주 앉아 테이블 위로 두툼한 돈봉투를 슬그머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박 여사의 계좌에서 강의사의 개인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은행 이체 내역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교묘하게 약값이라고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끝에는 자그마한 USB 하나가 가지런히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다 모함이야. 조작된 사진이라고. 저는 건조하면서도 조롱이 가득 찬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발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저 USB 안에는 강의사 진료실 간호사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 녹음본을 사왔죠. 어머니는 강의사에게 현찰로 2천만 원을 건네고 계좌로 200만 원을 더 보내서 가짜 진료 기록 2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하나는 오늘 아침 우리 회사 로비에서 드러누워 연기하실 때 쓸 심장병 진단서, 다른 하나는 재현이라는 놈이 회사 경영진 앞에서 저를 모함할 때 쓴 제 이름의 가짜 정신과 진단서.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뒤 상체를 앞을 향해 기울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감이 박 여사를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훌륭한 행동이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관의 문서를 위조하도록 사주한 뇌물공여죄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무고죄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증거를 경찰에 넘기면 어머니 연세의 감옥에서 난 몇 년이나 썩어야 할까요? 그 차갑고 퀴퀴한 감방에서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콩밥 먹는 생활을 버텨낼 만큼 몸이 박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양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침처럼 가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가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본 수진이 다급히 달려와 박 여사의 손에서 서류철을 낚아채며 큰 소리로 억지를 썼습니다. 법을 들먹이면서 우리 가족 협박하지 마. 이런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능력 있으면 고소해 보든가.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박 여사에서 수진으로 돌렸습니다. 좋아,
아가씨가 법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니 소원대로 해줄게. 내 게임은 고작 가짜 진단서 따위에서 끝나지 않아. 진짜 메인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박 여사를 향한 첫 번째 일격에서 민수와 수진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어 두 번째 붉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수진의 가슴팍을 향해 퍽 하고 던졌습니다. 서류철이 수진의 가슴에 부딪힌 뒤 카펫 위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차트, 그리고 붉은 직인이 빽빽하게 찍힌 종이들이 그녀의 발밑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게 선언했습니다. 아가씨, 무릎 꿇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나 주워서 잘 읽어봐. 내가 아가씨의 그 잘난 주세병무역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그려준 자금 흐름도니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복잡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완벽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재무 분석 표 위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이 그저 가짜 허위 세금 계산서나 발행하려고 세운 페이퍼 컴퍼니 하나면 국세청이나 경찰의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명색이 공인회계사인데 내 회사 계좌로 흘러간 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하더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자금이 입금된 내역부터 그걸 가짜 컨설팅과 유령 용역 계약서로 합법화시킨 뒤 다른 위성 계좌로 돌려서 현금으로 빼돌린 수법까지 전부 다 네가 한 짓은 단순한 상거래 위반이 아니라 조세포탈과 돈세탁 중범죄야. 거래 액수가 수십억 원대에 달해서 법정 최고형 기준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질 텐데 어쩌나. 징역형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수진의 다리가 흐물흐물하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초점이 없는 눈으로 종이에 적힌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껍데기라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그 모든 더러운 범죄의 실타래가 제 손에 의해 쉼표 하나까지 발가벗겨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수는 엄마와 동생이 차례로 격침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보려 애쓰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겁에 질려 삑삑대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너 생사람 잡지 마.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회사 계좌를 조사해? 네가 가져온 증거들 다 가짜지? 돈 뜯어내려고 네가 다 조작한 거잖아. 그렇지? 저는 고개를 획 돌려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장검처럼 그의 비겁하고 역겨운 허울을 단숨에 꿰뚫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세 번째, 즉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붉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던지지 않고 민수 코앞의 테이블 중앙에 쾅 소리가 나도록 힘껏 내리쳤습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조작을 해. 민수 씨, 당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이 서류철을 직접 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새빨간 직인이 찍힌 결과 통보서나 똑똑히 읽어보시지. 민수는 1초 정도 주춤하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필적 감정 결과서였습니다. 저는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낱낱이 죄를 읊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로 바쁠 때 넌 몰래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에 갔지. 내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해서 10억 원짜리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수진이 유령 회사로 빼돌렸잖아. 내 글씨체를 흉내내면 은행 시스템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 국과수 필적 감정서는 대출 계약서의 서명이 100% 내 필적이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어. 내 행동은 명백한 사기 및 횡령죄야. 민수는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콱 막힌 듯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머리를 쥐어짜내 만든 모든 법적 허점과 얄팍한 속임수는 제 손에 의해 무참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혈관을 타고 흐르는 통쾌한 승리의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극도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새 인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쥐고 있는 종이는 전부 사본일 뿐이야. 원본과 고소장은 오늘 오후 내 변호사가 직접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10억 원의 빚을 떠넘길 수 있을 줄 알았어? 헛꿈꿨네. 이제 얌전히 소파에 앉아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당신들에게 은팔찌를 채우러 올 때까지 카운트다운이나 세고 있으라고. 그 누구도 하늘이 내린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음식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로 가득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뼛속까지 시리도록 싸늘해졌습니다. 강철을 내리치는 망치 같은 저의 단호한 선언은 눈앞에 앉은 세 사람의 마지막 헛된 망상을 박살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아 민수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수진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탁자 위에 흩어진 국과수 필적 감정서를 흐린 눈으로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녀도 붉은지긴이 찍힌 국가기관의 서류는 결코 장난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그 오만함과 가부장적 허세, 끝없는 탐욕은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을 쾅쾅 부서질 듯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웃이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매우 위압적이고 단호한 노크였습니다. 이어서 복도 밖에서 우렁차고 무게감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 집안에 계신 분들은 즉시 문을 열어주십시오. 경찰이라는 단어는 민수와 수진의 몸에 고압 전류가 흐른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펄쩍 뛰더니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카펫 위로 무릎을 꿇고 푹 쓰러졌습니다. 수진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마치 궁지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널브러진 부러진 볼펜 파편들을 밟고 지나가 평온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제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4명의 경찰관이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준 제 든든한 친구이자 변호사 지윤이 있었습니다. 지윤은 저를 보며 안심하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앞에 선 경찰관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본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접수된 고발장과 초기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재산 횡령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박민수와 박수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에 민수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는 카펫 위를 무릎으로 기어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쉴 새 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평소에 점잖은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비겁함의 극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진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깐 악마한테 씌어서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나 봐. 우리 2년 동안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경찰분들한테 고소 취하해 달라고 말 좀 해줘. 집이랑 땅 다 팔아서 내 돈 전부 다 돌려줄게. 나 감옥 가면 안 돼. 내 커리어,
내 미래 다 끝장난단 말이야. 아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수진도 엉금엉금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나 아직 몇에 더 안 갔는데 감옥 가기 싫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저는 제 발밑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남매를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환희보다는 그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격과 감정을 처참히 짓밟은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에서 제 옷자락을 가볍게 빼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 당신들이 거두는 거야. 법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 놓고 걸리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이건 국가 경제 질서를 뒤흔든 중범죄라 나한테는 고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어. 이제 순순히 경찰관들 따라가서 조사받고 죗값을 치러 법에 관대한 처분이나 빌어보든가. 바로 그때 소파 쪽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에서 두 자식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게 생긴 끔찍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박 여사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옇게 뒤집혔고 허공을 향해 두 손을 허우적거리다 거대한 몸집이 바닥으로 풀썩 고꾸라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같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진짜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알렸습니다. 경찰관들도 재빨리 박 여사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엄마를 부르며 오열했지만 이미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그들의 손으로는 쓰러진 엄마를 안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박 여사를 싣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민수와 수진 역시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민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때 그들의 자랑이자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고급 아파트는 이제 텅 비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한때 제 가족이 될 뻔했던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댁이라는 이름의 악몽이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난 저는 따뜻한 국화차를 한 잔 타서 길고 숨가빴던 어제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지난밤 저는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가족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저에게는 직장에서의 명예회복이라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저는 지훈과 함께 회사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옆에는 사복 차림의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 2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로비는 매우 붐볐습니다. 저를 알아본 많은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아침 경찰과 함께 당당하게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하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꼿꼿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대표이사 CEO실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대표이사는 경찰을 대동한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우리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문의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밀 데이터, 유출과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에 회사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즉시 수화기를 들어 인사팀장, 보안팀장, 그리고 재현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5분 후 재현이 대표이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저와 2명의 경찰관을 본 순간 그의 얼굴색은 잿빛으로 변했고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불안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재현을 제 맞은편에 앉게 한 뒤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전문적인 어조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당사 서버 및 네트워크 IP 주소를 시스템 접속, 로그가 이하진 씨의 컴퓨터 IP로 기록된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그 시각 이하진 씨의 노트북은 침수 사고로 인해 사내 IT 부서에 수리를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태블릿을 꺼내 서버실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재현이 관리자용 컴퓨터에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IT 부서의 권한을 이용해 재현 씨가 네트워크 식별 주소를 위장하는 이른바 IP 스푸핑 수법으로 이하진 씨의 PC인 것처럼 꾸며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재현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테이블을 치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보안 카메라와 시스템을 해킹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짓을 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지훈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 씨,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미 재현 씨와 박민수 씨가 주고받은 모든 메신저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민수 씨가 당신에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 이하진 씨를 헐뜯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당신은 차기 감사팀장 승진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죠. 당신의 질투와 탐욕이 당신을 중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일격에 재현의 마지막 저항 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양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과학적인 기술 증거와 공범의 생생한 자백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은 재현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정보통신망 침해 및 무고죄 혐의로 경찰서 동행을 명령했습니다. 치졸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 쌓아온 커리어를 잿더미로 만든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비참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대표이사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착잡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2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하진 씨,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섣부른 판단과 성급함 때문에 이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게 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업무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직업윤리를 갖춘 최고의 직원입니다. 회사는 이하진 씨 같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는 인사팀장을 향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사내 공지를 띄워 이하진 씨에 대한 무기한 정직 처분을 철회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오늘부로 이하진 씨를 회계감사팀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인사팀은 즉각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 씨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사적인 발표를 진행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상황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하고 청렴하게 일한다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대표이사실의 공기는 이내 따뜻해졌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짙은 먹구름은 모두 걷히고 제 능력에 걸맞은 눈부신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날로부터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은 점차 과거의 추억으로 희미해져 갔고 제 삶에는 평온함과 단단한 성장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에 대한 형사 재판은 매우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법원은 공정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 역시 돈 세탁과 조세 포탈죄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쓰러졌던 박 여사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던 친척들이 서울로 올라와 그녀를 시골로 모시고 내려가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만방자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들의 집안은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남긴 채 몰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쫄딱 망하는 걸 보니 속이 후련하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미소로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저는 원한을 품고 살지도 않으며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인과응보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들이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쓰인 종이 위에는 그의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감방 생활이 비로소 그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헛된 가부장적 권위의식, 얄팍한 체면, 그리고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어머니를 병들게 했으며 동생의 인생을 망치고 저같이 과분한 여자를 잃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저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그 사과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완전히 풀어주었고 제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온전히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은행은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투자했던 5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받은 거액의 성과급을 합쳐 저는 저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전망, 좋은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것입니다. 새 집에는 넓은 발코니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붉은 장미 화분들을 가득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을 때마다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된 여성으로서의 벅찬 자유와 독립,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해 연말, 우리 회사는 VVIP 파트너사들을 초청해 최고급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럭셔리한 재무 컨퍼런스 겸 송년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감사팀장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우아한 에메랄드 그린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럽게 웨이브진 머리에 가벼운 화장을 한 제 모습에서는 확신에 찬 지성과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레드와인 잔을 들고 파트너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아주 깊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능한 팀장님. 아까 무대 위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에서 지훈 변호사와 함께 든든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주었던 날카롭고 유능한 기업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세련된 블랙 수트를 입은 도윤은 환한 미소와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닮아있던 우리는 서서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제 와인잔을 그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며 챙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과 지훈 변호사가 탄탄한 법적 방어막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저희 감사팀도 임무를 완수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잔잔한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있는 무대 쪽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고 미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온갖 폭풍우를 이겨내고 스스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요. 앞으로 또 살면서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제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우산을 들어주는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확신과 진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겪으며 딱딱하게 굳어버린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기분 좋은 리듬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진짜 여정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짓밟히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걷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된 단단하고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감미로운 선율 속에 섞인 저의 환한 미소는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불빛과 어우러져 제 스스로가 쟁취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하진의 폭풍 같았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짓밟으려는 이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쾌한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로는 인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인내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써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악습이나 알량한 체면을 위해 자신의 인격과 자존심을 희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더 맑은 하늘이 열리듯 스스로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진짜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당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